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같은 돈으로 마트를 찾았을 때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꽉 차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단지 기분 탓이 아니라 이는 엄연한 현실이며 2025년 11월 기준으로 물가가 작년 대비 2.4%나 올랐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고, 레이 달리오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는 현금은 쓰레기라며 금과 원자재로 막대한 수익을 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짜 원리를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내 돈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부의 이동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 밝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 어떤 자산이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진정으로 살아남았는지 역사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투자 전략을 공개할 것입니다. 환율, 세금, 심지어 빚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2025년 11월 한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올랐다는 숫자부터 자세히 살펴볼까요?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벌써 석 달째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우리 경제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진행 중임을 알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올해 은행 예금 이자로 2%를 받았다면 물가가 2.4% 올랐으니 실질적인 수익률은 마이너스 0.4%입니다. 작년에 1억 원으로 대형마트에서 100번장을 볼 수 있었다면 올해 이자를 받아 1억 200만 원이 되어도 장 보는 비용은 10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99.6번밖에 장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통장 숫자는 늘었지만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죠. 여러분, 집에 수영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수영장의 물이 바로 여러분의 구매력이며 바닥에 구멍이 뚫려 매년 2.4%씩 물이 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위에서 호스로 물을 채웁니다. 그것이 바로 연봉 인상이나 예금 이자인데, 물을 채우는 속도가 2%이고 빠지는 속도가 2.4%라면요. 수영장 물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물가가 더 빨리 올라버리면 실제로는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에서 빠진 물은 그냥 증발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영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누구의 수영장으로 흘러갔을까요? 바로 부동산을 산 사람, 주식을 산 사람, 그리고 역설적으로 빚을 진 사람의 수영장입니다. 1990년 서울 강남 아파트가 1억 원이던 시절, 대기업 부장의 연봉은 2천만 원이었으며 당시 두 사람의 선택은 부의 격차를 갈랐습니다. 저축만이 정답이라 믿고 10년간 성실히 1억 원을 모은 캐릭터는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으로 치솟는 것을 허탈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반면 용기를 내어 본인 돈 3천만 원에 대출 7천만 원을 더해 아파트를 샀던 캐릭터는 10년 뒤 순자산 2억 3천만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성실한 저축가는 은행에 돈을 맡긴 채권자였고, 용기 있는 투자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우상향하는 실물 자산을 소유한 채무자였던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 경제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주머니를 털어 채무자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부의 이동 법칙을 충실히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아무 빚이나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는데 대출을 활용해야 하며, 소비를 위한 빚은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수록 갚아야 할 부채의 실질적인 무게는 가벼워지는 반면, 빌려준 돈의 가치는 눈 녹듯 사라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리처드 캔틸로는 새로 찍어낸 돈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교묘한 부의 이동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축제에서 쿠폰을 미리 받은 구청장 친구들이 물가가 오르기 전에 좋은 물건을 싹쓸이하듯 유동성은 권력과 가까운 곳에 먼저 도착합니다. 실제 경제에서도
유동성은 대기업과 자산 소유자들을 거쳐 가장 마지막에야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에 도달하며 그 시차는 치명적인 손실을 부릅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이 푼 막대한 자금은 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먼저 흘러들어가 주식과 부동산 가격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미 우량 주식과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자산가들은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도 자산 가치가 2배로 늘어나는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반면 유동성의 파도가 잦아든 뒤에야 소폭 인상된 월급을 받은 노동자들은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자산 가격 앞에서 좌절했습니다. 저축을 통해 집을 사려 했던 계획은 유동성이 휩쓸고 지나간 자산 가격의 폭등 앞에서 무참히 무너졌으며 부의 격차는 더욱 회복 불가능해졌습니다. 부의 이동은 법을 어기지 않아도 시스템 내부에서 설계된 순서에 따라 일어나며 먼저 돈을 받는 위치에 서는 것이 투자의 핵심 전략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빚쟁이는 바로 국가이며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 역시 국내 총생산 대비 54%라는 막대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대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국가 부채의 실질적인 무게를 줄이는 금융 억압 정책을 사용합니다. 조카에게 빌린 10,000원의 가치가 1년 뒤 물가 상승으로 영화표 한 장 가격으로 전락하듯 정부는 국민의 구매력을 깎아 빚을 탕감받습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나중에 갚는 명목 금액은 같을지 몰라도 그 사이 진행된 인플레이션만큼의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갑니다. 금융 억압은 새로운 세금 고지서도 없고 법적 강제성도 없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구매력을 소리 없이 빼앗아갑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DP 대비 120%에 달했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는 대신 인플레이션을 선택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꾸준히 물가를 올린 결과 정부의 빚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었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저축한 국민들이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현금만 들고 있거나 예금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그리고 국민에서 정부로 부를 이동시키며 준비되지 않은 이들의 삶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책은 이 흐름을 명확히 이해하고 손해를 보는 쪽이 아니라 이득을 얻는 자산가의 편에 서는 것뿐입니다. 단순히 빚을 기피하기보다 우상향하는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나 주식, 그리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금과 원자재를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1970년대 극심한 오일 쇼크와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살아남아 가치를 증명했던 자산은 바로 금과 원자재였습니다. 금은 10년간 연평균 실질 수익률 9.2%를 기록했고 원자재는 586%라는 경이로운 수익률로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원가가 올라도 가격을 소비자에게 당당히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인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을 사라고 조언합니다. 애플처럼 제품 가격을 올려도 충성 고객들이 떠나지 않는 기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도 수익을 보전하며 살아남는 강력한 함선이 됩니다.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라고 단언하며 물가 연동체, 금, 원자재, 주식을 적절히 배분하여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견디는 포트폴리오를 제안합니다. 하지만 모든 빚이 좋은 것은 아니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튈 때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3억 원을 빌렸을 때 금리가 3%에서 5%로만 뛰어도 연간 이자 부담은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5배나 폭증합니다. 자동차 할부나 명품 카드값처럼 자산 가치가 오르지 않고 사라지는 소비를 위한 빚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여러분을 가장 먼저 파산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이슈와 역전세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무리한 전세 갭 투자는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 있으니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할 실전 전략으로 첫 번째는 현금 비중을 전체 자산의 20% 이하로 과감히 낮추는 것입니다. 생활비 6개월치 정도만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매년 가치가 녹아내리는 현금 대신
우상향하는 실물 자산으로 빠르게 갈아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원달러 환율 1,500원 시대를 주시하며 자산의 30% 정도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 주식 같은 안전한 달러 자산으로 분산하십시오. 세 번째는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방향을 면밀히 살피는 것인데, 지금 같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는 변동 금리보다 고정 금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본인의 전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50% 이하로 철저히 관리하여 예기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전 전략은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흔들림에 대비하여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소 5에서 10%를 금으로 보유하는 것입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신뢰해온 유일한 실물 자산이며, 중앙은행이 금을 사모으는 것은 다가올 경제적 폭풍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인 ISA의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배당주와 해외 ETF를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민형은 4천만 원, 일반형은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므로 세금으로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만으로도 실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결코 공평하지 않으며 경제 원리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거대한 기회가 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은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그리고 현금에서 실물자산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은 원화 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그리고 불확실한 금리 향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증명합니다. 1970년대와 2008년, 그리고 2020년의 위기 속에서도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천재라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때 어떤 자산을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 기본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열어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현금 비중이 너무 높다면 여러분의 돈은 매일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행동을 바꾸십시오. 가치가 하락하는 현금을 우상향하는 자산으로 바꾸고, 단순한 소비를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며, 변화하는 흐름에 몸을 싣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만이 미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주권을 되찾고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날 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여러분을 덮치는 위협이 아니라 목적지로 안내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통의 경제학 채널은 여러분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포식자가 아닌 생존자로, 더 나아가 승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인플레이션의 부의 이동 원리와 역사적 사례, 그리고 실전 전략들이 여러분의 자산관리 여정에 확고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축은 미덕이라는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화폐 시스템의 실체를 직시하고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존하는 창의적인 투자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부의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어 우리 삶의 풍경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를 때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같은 투자자로 우뚝 서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함께 부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 날카롭고 현실적인 경제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파도는 멈추지 않고 밀려오지만 이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부의 정상에 서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물가 상승을 단순히 생활비의 증가로만 여기며 고통스러워할 때, 지혜로운 투자자는 자산 가치의 재평가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봅니다. 화폐가 흔해질수록 희소한 가치를 지닌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리 법칙만큼이나 명확한 자본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내일의 1만 원이 오늘의 1만 원보다 반드시 더 가벼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화의 가치가 불안정한 시기일수록
세계 공용 화폐인 달러와 금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단단하고 믿음직한 최후의 방어선이 됩니다.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계좌 활용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국가가 합법적으로 허용한 부의 증식 통로를 선점하는 행위입니다. 빚을 지는 것을 죄악시하는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활용하는 레버리지 전략은 부의 축적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입니다. 다만 그 지렛대가 나를 해치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금 흐름 분석과 부채 비율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진 이유를 정부나 기업의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은 타인의 손에 맡겨진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화폐 시스템의 설계도를 공부하고 그 속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진정한 경제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캔틸런 효과에 의해 유동성이 가장 먼저 도달하는 곳을 예측하고 그 길목을 지키는 투자는 노동의 가치를 자산의 가치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물가 상승분만큼 내 자산이 불어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세금으로부터 내 삶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은 철저한 준비와 역사적 통찰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이 됩니다. 자본주의라는 바다에서 표류하지 않고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라는 튼튼한 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의 경제학은 여러분이 그 돛을 올바른 방향으로 펼칠 수 있도록 복잡한 경제 지표를 가장 쉽고 명쾌한 언어로 풀어드리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노동으로 번 돈을 현금으로 쌓아두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녹아내리는 얼음성을 짓는 것과 같으며 이제는 그 얼음을 단단한 금속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의 이동 경로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흐름은 거침없지만 그 방향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사람에게 인플레이션은 최고의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매력을 깎아먹는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항하여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고 지켜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생존 전략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자산 배분 전략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부의 이동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뜨거운 배움이 내일의 풍요로운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실전 지침은 다음 장에서 계속됩니다. 자본주의의 거대한 톱니바퀴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며 준비된 자에게는 풍요를, 잠든 자에게는 결핍을 선사하는 비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우리가 목격한 부의 이동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임을 잊지 마십시오.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안도하기보다 그 숫자가 실제로 살 수 있는 가치가 얼마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현금이라는 이름의 얼음성에서 내려와 금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단단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시작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은 평생을 바쳐 일한 노동의 대가를 소리 없이 훔쳐가지만 원리를 깨달은 자에게는 최고의 도약대가 됩니다. 채권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우상향하는 자산을 소유한 채무자가 되어 화폐가치 하락의 파도를 타고 부의 바다를 항해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정부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는 무기력한 관찰자가 되지 말고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내 자산의 구매력을 철저히 방어하는 적극적인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레이 달리오와 워런 버핏이 강조했던 것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투자 원칙은 결국 화폐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에서 탄생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6가지 실전 전략들을 하나씩 일상에 적용하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은 부의 흐름을 주도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환율의 출렁임과 금리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스스로 공부하고 정립한 확고한 투자 철학뿐입니다. 보통의 경제학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본주의라는 정글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경제적 이정표를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며 여러분만의 금빛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장바구니의 무게가 가벼워질 때 좌절하는 대신 그 변화를 기회로 삼아 자산의 구성을 재편하는
창의적인 투자자로 거듭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폐 시스템의 그림자에 가려진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현금 비중을 조절하고 금과 달러를 확보하며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가족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고귀한 헌신입니다. 2025년의 끝자락에서 맞이한 이 소중한 깨달음이 2026년에는 폭발적인 자산 성장과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나눈 통찰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다가올 새로운 부의 시대에 당당한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될 경제적 독립의 여정에 보통의 경제학이 항상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하며 변치 않는 진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시나리오를 마치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